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거스마한 척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네 번째는 어휘 변별 척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는 의미 분화 척도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1950년대 개발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개념, 대상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측정법은 형용사를 사용하여 어떤 것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측정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사람이 구술과 관련된 언어상으로 형용사를 사용해서 평가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반대말, 예를 들어서 뭐 밝은, 아니면 그 다음에 반대로 어두운이죠. 견고한, 연한, 느린, 빠른,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정 측정 또는 척도를 만드는데 형용사의 반대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휘 변별 척도는 의미 분화 척도죠.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무엇이든 간에 관련된 함의를 포착해서 그 함의에 대한 간접적 측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에서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정치 여론 수집가들은 후보자나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내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들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사정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평균치 분석이나 거래 집락 분석 및 요인 평점 분석, 이런 거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휘 변별 척도는 구성이 용이하고 가치와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개념 측정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어휘의 차이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평가의 차원이나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휘 척도의 구성을 평가할 적절한 평가자 집단을 구하기가 힘들고, 특정 어휘 척도를 상이한 장소와 시간에 일반화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으로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응답자가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어휘 변별 척도. 다음에는 이제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 이런 척도화를 하는데 쓰는 척도인데, 서스턴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스턴 척도는 구성의 핵심은 간격이 일정하게 벌어진 문항들을 찾아내고, 누가요? 등간 측정이죠. 그것들을 순서에 따라 나열해서 등간 점수를 부여하는 작업이 됩니다. 앞서 이제 척도가 문항들의 서열성을 둔 척도를 구성했다면, 서스턴 척도는 서열 문항들 간의 등간성까지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스턴은 교회에 대한 태도 측정이 가능한 척도를 만들기 위해 우선 온갖 성격의 130개 문항을 후보 문항군으로 갖추어서 두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각자가 130개의 문항들을 11점의 범주에 끼워 넣게 했는데, 가장 우호적이라고 생각되는 문항들은 1점 범주에, 그 다음 우호적인 문항들은 2점 범주에, 이런 식으로 가장 비우호적이라 생각되는 문항들은 마지막 11점 범주에 넣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11점 체계에 적합한 11개 문항을 간추려내서 문항별로 1에서 11까지 등간 점수가 부여된 척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척도를 사용할 때는 사람들에게 11개의 척도 문항에 대해 각기 찬성, 반대의 의견을 물어서 찬성이라고 응답한 항목들에 해당되는 상대 점수를 모두 더해 찬성 응답한 항목 수만큼 나누어줍니다. 어떤 제작자가 11개 설문한 문항 중에서 5, 6, 7개의
567.5의 세 개 항목의 동의를 표시했다고 하면은 동의를 표시한 세 개의 항목이 가지고 있는 척도값 567.5의 평균인 6점이 그 응답자가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입니다. 따라서 11개의 지표 중에서 표시되지 않은 8개의 항목은 0점으로 처리가 되죠. 서스턴 척도는 설문 항목들 사이에 경험적으로 위계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여타의 서열 점수 척도보다 측정 수준이 보다 높은 등간 척도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을 가지는데 서스턴 척도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은 지표들 사이의 경험적인 구조를 찾아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스턴 지표에 의하여 구성된 지표들 사이의 구조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지표들의 의미와 구조가 변하기가 쉬워서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된다면 뭐든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잘못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오류, 측정 오차가 이제 생기겠죠.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오차의 범위 밖으로 나가면은 그 실험은 잘못된 거죠. 자, 일반적으로 측정 과정에는 많은 측정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측정 오차는 뭡니까?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대상의 진정한 값과 실제 측정 도구를 사용해 얻어진 측정값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정값 또는 관찰값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 참값. 근데 여기에 오차를 더한 에러값이 더해져야지만 총 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차도 하나의 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측정 오차입니다. 이게 이 공식에서 오차 부분을 일반적으로 측정 오차라고 하는데 그 값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대상을 직접 관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사회과학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측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실제 측정값에 측정 오차가 포함될 여지 또한 높습니다. 측정 오류는 오류의 발생의 원인에 따라서 크게 체계적 측정과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또는 무작위 오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체계적 오류는 어떤 거냐? 자, 체계적 오류는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상을 틀리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 방식이나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의 작용 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적 오류란 우연한 실수 등으로 측정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측정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면 측정하려는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이 지속적으로 측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우연한 실수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가 개입을 시켜서 이게 뭐 측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체계적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잘못된 측정 방법 때문에 이 오류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잘못된 측정 방법으로 해서 오류가 계속 나오니까 측정 방법은 잘못됐지만 타당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측정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측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오류는 주로 이제 측정 대상이나 연구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나 성향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구성된 지능 도구는 측정 대상이 중산층인가 저소득층인가에 따라 일정하게
체계적인 방향으로 측정 오차를 야기할 것이고, 한국의 부모 자식 간 친밀도를 측정하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부모 자식 간 친밀도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국의 부모 자식 간 친밀도의 진정한 값은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일정한 측정 오차를 포함한 채 측정될 것이라고 여기 교재는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한국은 틀리겠죠. 그리고 미국의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한국의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미국의 그 측정 도구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그거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일관적인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당도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체계적인 건데 다음에는 비체계적인 오류가 나오겠죠. 체계적인 반대니까. 이거는 이제 무작위 오류입니다. 무작위 오류. 자, 무작위 오류는 오류가 일정한 유형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체계적인 거는 일정한 유형으로 발생하는데, 무작위적, 비체계적 오류는 일정한 유형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측정에서 비일관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오류들은 그 근원을 추적해서 제거해낼 수 있죠. 그렇지만 무작위적으로 일관성 없이 나타나는 오류들은 제거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무작위 오류는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서로 상쇄되어 소멸하는 오류다. 그러므로 무작위 오류를 포함한 측정은 측정 횟수를 늘려 여러 번에 걸쳐 측정한 후에 그 측정값들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참값과 거의 동일해집니다. 주로 측정 시의 기압이나 날씨 등과 같은 환경이나 측정 당시에 사용되었던 용어, 뉘앙스나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컨디션, 그리고 측정 당시의 측정 대상자나 측정자의 정서적 상태 등과 같은 도저히 통제되기 어려운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통제되기 어려운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 비체계적 오류 아니면 무작위적 오류,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류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오류는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오류를 줄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체계적 오류에는 측정 도구라든지 측정 대상, 또 측정 상황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발생하게 되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측정 도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측정 항목수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늘려야 됩니다. 여러 번 측정을 해야 해서 거기서 평균값을 얻고, 그래야지 참값이 내기가 쉽죠. 측정자들의 측정 방식이나 또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또 관심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체계적인 오류를 줄이는 방법도 좀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 신뢰도는 꼭 한 문제씩 나와요. 1급도 그렇고. 아무튼 이 타당도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용법에서 타당도라는 말은 경험적인 측정이 고려 중인 개념의 실제 의미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척도는 언제나 그 척도만이 배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 물체, 개념 등이 있는데, 해당 척도가 이와 같이 자신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이 척도는 타당도가 좋은 척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그리고 액면
타당도, 이 내용 타당도는 액면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액면 타당도는 어떤 측정 도구의 타당도가 조사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릅니다. 실제로 이제 액면 타당도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도구가 측정하는지의 문제와 관계가 아니라 조사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서 도구가 측정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하는가를 고려합니다. 자, 예를 들면 조사자가 자유주의라는 변수를 측정하고자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질문지를 구성한 후에 조사자는 그것이 자유주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사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문항을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 조사자는 일련의 전문가들과 상의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컨펌이라고 할까요? 네.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판단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 조사자는 그 질문지가 뭐가 높다고 봐요? 신뢰성이 있고 타당도가 있겠다. 액면 타당도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자유주의를 측정하고자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가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건 액면 타당도가 낮다고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척도로 갖고 측정할 수는 없겠죠. 조사자들 사이의 불일치는 도구를 측정하는데 액면 타당도를 손상시킬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는 손상시킬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측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아동 폭력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우리가 이제 한다면은 아동 폭력에 관련된 이론을 보면 폭력은 언어 폭력과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등의 범주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아동 폭력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척도가 타당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척도가 자신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아동폭력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부합하겠죠. 자, 내용 타당도는 다른 타당도 개념들에 비해서 그 논리가 간단하고 설명이 용이하지만 실제 경험적으로 타당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하는 데에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전체 범위를 충분히 대표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인데, 실제로 사회과학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여 확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용 타당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객관적인 절차나 기준이 있기보다는 관련 개념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 그리고 합의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용 타당도는 측정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므로 편향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연구자 자신만의 판단에 기초한 타당도 확인은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측정하려는 개념에 대한 전문가, 측정 도구의 개발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측정 대상자 등을 통해서 조사 설문지나 관찰 기록지의 내용 구성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다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상성을 다루고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상태의 생각, 의미, 단어, 개념, 구성체, 이론 등을 연구자가 현재 관심을 두는 주제와 연결해서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부 연구나 실천 환경 모두에서
개념을 그려내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실천,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내용 타당도 다음에 이제 기준 타당도가 있는데 이건 경험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기준 타당도는 외부적 근거에 외부적 기준에 근거를 합니다. 어떤 도구의 기준 타당도를 평가할 때 외부적 기준은 그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와 동일하거나 또 다른 지표라고 여겨서 선택을 합니다. 기준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내용 타당도의 문제점은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측정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따라서 기준 타당도는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측정을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특정 개념에 대하여 이미 타당도가 확인된 다른 특정 도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타당도에는 예견 타당도, 그 다음에 동시 타당도, 이 하위 유형이 있는데 예견 타당도의 사례를 보게 된다면은 운전면허 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필기시험이 실제로 타당도가 있는 척도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필기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의 시험 점수와 이들 응시자의 실제 주행 능력이 상관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겠죠. 자, 이 경우 논리적으로 필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훌륭한 주행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실제 주행 능력이라는 기준 변수에 대하여 예견 타당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해 봅니다. 그렇죠? 필기 점수 높으면 당연히 실기 점수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예정을. 그리고 이제 동시 타당도는 또 일치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현재 상태나 상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견 타당도가 개발된 척도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과의 부합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치 타당도는 개발된 척도와 현재의 조건과 현재의 상황과 이런 것들의 기준과의 부합 정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가 청소년들의 비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척도를 구성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척도의 타당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 측정한 청소년들의 비행 점수와 측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나 조건들과의 부합 정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측정한 결과 비행 점수가 높은 청소년들이 현재까지 과거 비행으로 체포된 사례가 많은 경향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 연구자가 개발한 비행 척도는 체포 사례라고 하는 기준 변수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 일치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 타당도는 실용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특정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척도를 구성하는 경우 대개는 이미 타당도가 확보된 기존의 척도가 현실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아 그에 대한 대안 척도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준 타당도에서는 타당도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측정값과 비교 기준 사이의 상관관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 타당도 계수라고 합니다. 타당도 계수가 절대값 1에 가까워지면 측정의 타당도가 완벽하다고 봅니다. 0에 가까워지면 타당도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측정값이 측정 대상과 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측정값이 모두 오류인 것이죠. 따라서 외부 기준을 사용할 때는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를 널리 인정받은 측정 도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기준 타당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내적 타당도, 내용 타당도에 이제 볼 수 있고, 타당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가 있는데, 구성 타당도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